인텔과 양대 산맥이죠. AMD. 인텔과 양대 산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인텔보다 더 좋아졌다. 좀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자, 오늘 전 세계적 기업이죠. AMD의 역사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우리가 보통 컴퓨터 부품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CPU야, CPU. 아니면 글카, 그래픽카드죠. 근데 그래픽카드가 제일 비싸, 요새는 또. 그죠? 그래픽카드가 제일 비싸긴 해요, 이제.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비싼 부품 2개 하면 CPU랑 그래픽카드인데 지금 전 세계 CPU 1등이 누구예요? 인텔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글카 1등은 누구예요? 글카. 엔비디아다, 이 말이야. 엔비디아. 지금 CPU 1등 인텔, 글카 1등 엔비디아인데 CPU, 글카 둘 다 2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살짝 CPU계의 콩진호, 글카계의 콩진호. 어디예요? AMD입니다. AMD. 자, 플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AMD의 역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충격받으실 겁니다. 정말로요. 오늘 영상 뭐냐? AMD 코리아가 직접 간다요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획된 오늘 영상입니다. 박수. 광고라는 거죠. 봐봐. 지금 인간 간다요. 인간 간다요. 전 세계적 기업 AMD한테 광고를 받는 수준까지 이제 됐습니다. 네, 진짜 이 정도 됐어. 다들 정말 경축이에요. 감축입니다, 정말. AMD 돈이 남아 도냐? 참 또 오늘 광고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하기로 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광고는 나 못한다. 오늘 영상은 AMD의 특정 부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AMD 코리아 피셜, 우리가 한국 고객들에게 이 AMD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솔직하게 깔 거는 까면서 다 얘기해도 된다. 우리 AMD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지녀왔는지 그거를 설명하면 된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정말로. 그냥 AMD라는 기업 그 자체가 어떤 기업인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 거 있으면 깔아. 욕먹을 건 욕먹겠다. 자, 이렇게까지 AMD 코리아의 이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인간간다요가 AMD 광고를 하기로 했다. 박수. AMD라는 기업이 사실 간다요는 솔직한 얘기로 컴퓨터에 그렇게 관심 많진 않거든요. 뭐 지금이야 유튜버 업을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진짜 2018년도만 해도 거의 잘 몰랐어요. 2018년도에 AMD가 뭔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일단은 컴퓨터 부품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컴퓨터 부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옛날에는 실제로 알기가 어려운 기업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CPU나 그래픽카드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고 그냥 알아서 친구가 맞춰주고 알아서 그냥 갈아 껴주고 조립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AMD라는 기업을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알아야만 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컴퓨터 그냥 조립된 거를 그대로 사오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무용 게이밍 요런 거 있죠. 난 게임을 하고 싶어. 안에 내용물이 뭔진 모르겠고 게이밍용 199,000원 특가? 나 그럼 저거 사올래.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AMD나 이런 기업들을 다 알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저는 저렇게 안 사지만 씹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조차도 인텔은 좀 알더라고. 인텔 걔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 만드는 그런데 맞지 요런 얘기를 하기는 해. 근데 CPU가 뭔진 몰라. 그러다 보니 AMD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 AMD를 모르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는 거. 자, 근데요. 오늘 인텔과 AMD의 역사를 같이 얘기할 건데 둘 다 창업 연도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인텔이 1968년, AMD가 1969년입니다.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리고 인텔 창업자랑 AMD 창업자가 원래는 같은 회사를 다녔었어요. 원래는
원래 같은 회사 다녔었어. 근데 그 회사가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던 직원들이 우르르 줄퇴사를 해요. 그러던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들 중에 인텔을 창업한 직원이 있던 거고 AMD를 창업한 직원이 있던 거죠. 어느 회사였느냐?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쇼클리. 이 사람이 뭘 발명했던 사람이냐면은 트랜지스터라는 걸 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뭐냐면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만 전자전기 부품들의 전압을 증폭시켜주고 스위칭도 해주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아주 기본인 거야. 전자제품의 기본적인 거야. 아주 기본. 이거를 개발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윌리엄 쇼클리. 원래 이 트랜지스터가 없을 때는 어땠냐면 옛날에 이게 최초의 컴퓨터거든. 애니악. 이게 최초의 컴퓨터예요. 옛날에 있던. 저 트랜지스터가 없을 때는 수많은 진공관들을 부품으로 일일이 다 써야 돼. 이거를 대체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이 트랜지스터다. 이 말이야. 이게 트랜지스터다. 아무튼 저거 개발해가지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윌리엄 쇼클리. 이 사람이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1955년에. 그리고 이 반도체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원들을 고용했겠죠? 근데 겉만 보고 보면 안 돼. 이 사람이 좀 인성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줄퇴사를 한 거야. 줄퇴사를. 이 사람이 대박이고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대단한 사람인 거 알겠는데 이 사람 회사를 다니던 수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줄퇴사를 해서 그 연구원들이 차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입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예요. 이 회사도 2016년에 해체되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옛날에 1957년에 윌리엄 쇼클리 밑에서 일하던 8명의 연구원이 기어나가서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설립된 거를 미국의 실리콘밸리 시작으로 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옛날부터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실리콘 소재의 반도체를 만들면서 미국의 또 반도체 산업,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자, 근데 이 1960년대 말이 되니까 이 반도체 회사도 뭐 갈등이 있고 막 다른 회사랑 싸우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일하던 연구원들이 또 줄퇴사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인텔과 AMD다. 저 페어차일드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기어 나오면서 이제 인텔이 만들어지고 AMD가 만들어진 겁니다. 로버트 노이스랑 고든 무어 이 양반 둘이서 1968년에 인텔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제리 샌더스라는 이 양반이 1969년에 AMD를 창업했다. 이 말이요. 자, 이 양반들 전부 다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소속이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지금은 이 컴퓨터에서 CPU라는 저 부품이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있어. 1부터 100까지의 일을 CPU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반도체 칩 조만한 거 하나하나를 100개를 박아야 돼. 따로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CPU라는 거는 여러 반도체를 넣어서 해야 되는 거를 이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컴퓨터나 그런 걸 하려면은 아니면 일반 가전제품들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도 칩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여러 가지의 반도체 칩을 AMD와 인텔은 처음에 개발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처음부터 CPU라는 하나의 어떤 집합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랬다 이 말이요. 자, 근데 인텔이 1971년에 CPU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는 100가지 일을 하려면 반도체 칩을 100가지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인텔이 만든 CPU를 딱 봤는데 얘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인텔이 해낸 거예요. 인텔이 이 CPU를 1971년에 개발했을 때 AMD는 뭐하고 있었냐? 인텔 하청. 인텔 하청이었어요. 인텔 하청. AMD는 인텔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반도체 칩들을 납품하는 하청이었어. 하청. 아니면은 인텔 말고 다른 회사들도 필요로 하는 그 여러 가지 반도체 칩. 그거를 납품하고 제조하는 회사. 그런 거였어, AMD가. 자, 근데 1975년에 AMD가 인텔의 CPU를 뜯습니다. 그리고 역설계를 해요. 역설계가 뭐야? 뜯어서 재조립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계도면 한번 만들어보고 이제 뺏기는 거지, 막말로 다른 회사 거를. 도벽.
도벽이라니. 아무튼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와, 저런 도둑질을 했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아봤는데 1970년대 당시에 미국의 저작권법상 역설계가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역설계는 할 수 있다. 업계 관행이다. 다른 회사가 좋은 거 만들었다. 그럼 너네도 저거 사서 한번 역설계 해봐. 요런 관행이었다는 거, 옛날에는.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 그거를. 그래서 역설계한 게 AMD가 역설계한 게 그렇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AMD가 인텔의 CPU를 모방하고 역설계를 했는데도 인텔이 AMD와 함께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습니다. 교차 라이선스 계약이 뭐예요? 인텔이 개발한 CPU가 있고 인텔 거를 역설계해서 뺏겨서 만든 AMD의 기술도 나름 조금 양념을 타놓은 CPU도 있잖아요. 서로 OEM 쌉 가능이다. 교차로 OEM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거지. 인텔도 AMD 거를 CPU를 그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고 AMD도 인텔 거를 OEM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런 짓을 왜 했느냐 서로. 인텔이 왜 했을까요? 저거를 서로 좋자고 한 거야. 서로. 인텔이라는 회사가 아무리 본인이 CPU라는 걸 당시 최초 개발했어도 CPU를 제조해서 납품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만의 TSMC 같은 데에서 따로 제조하는 회사들 많죠? 이걸 뭐라고 해? 파운드리라고 하면 파운드리. 당시에 AMD든 인텔이든 간에 특히나 인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CPU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만약에 그게 수급 문제가 생겼어. 인텔 공장, 제조 공장에 불이 났어.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도 그거 답도 없습니다. 위약금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인텔 입장에서 AMD한테 너네가 우리 거 OEM으로 만들어서 팔아? 이런 거를 하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IBM 아시죠? IBM PC. 개인용 PC 이제 막 찍어내가지고 팔아먹었던 아니면 애플. 옛날에 이제 애플 컴퓨터 같은 거. 1970년대에 저런 개인용 컴퓨터. 1980년대까지도 저런 개인용 컴퓨터 하면은 IBM이랑 애플이었어요. IBM은 원래 그 미국의 국방부 아니면 나사 이런 데 들어가는 컴퓨터 만들던 회사야. IBM에서도 인텔의 CPU를 받아가지고 저 컴퓨터에 부착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IBM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네 인텔 반드시 다른 회사랑 같이 제조해. 니네 인텔한테만 CPU 제조 맡겨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납품하게 하는데 니네 나중에 일 터져가지고 수급 안 되면은 우리 IBM이 그 납품할 때 무슨 문제 생기면은 너네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그런 요구를 해요, IBM이 인텔한테. 그러면서 이제 인텔이 그러면 AMD랑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서로 상대 기업의 CPU를 제조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인텔은 자신감이 있었어. 어차피 AMD는 우리가 만든 CPU를 역설계해서 만드는 것밖에 못한다. 차세대, 다음 세대, 지금 현재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그런 CPU 이런 건 우리밖에 못 만들 거다. AMD는 그건 못한다. 우리가 만든 거를 그냥 뽀개서 역설계해서 그런 것밖에 못한다. 어차피 전 세계 CPU의 표준, 전 세계 CPU의 어떤 그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 우리 인텔이다. 어차피 AMD는 그거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라고 봤던 거야, 인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자, 실제로 인텔이 CPU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그 표준 규격, AMD를 이용해서 인텔이 만든 그 CPU의 규격, 표준 규격, 요거를 인텔도 많이 팔았지만 인텔 거를 OEM으로 만든 AMD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CPU의 표준 규격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인텔 규격이 되는 거야. 인텔이 만든 그 표준 규격이 고로 전 세계 CPU의 표준 규격이다. 이런 게 있던 거예요. AMD라는 기업은 사실 인텔이 이런 생각을 해서 OEM으로 인텔의 CPU를 AMD 니네도 만들어라라고 오프콜스를 했기 때문에 AMD도 사실 성장을 한 겁니다. 인텔이 성장하는 만큼 AMD도 찍어내는 양이 많아져서 같이 성장을 한 겁니다. 자, 실제로 AMD 그렇게 1979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돼요. AMD도 그렇게 상장되는 그런 기업까지 됩니다. 자, 근데 AMD랑 인텔이 한창 성장을 이제서야 시작한 1970년대에는 개인용 PC라는 게 집구석마다 다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기업용, 정부에서 공무원이 쓰는 용,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산업용 요런 거로 쓰는 거지 개인이 집에서 무슨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쓴다? 70년대에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전 세계 최초로 1976년에 현재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애플 원 이렇게 생겼어요.
나 근데 이거 뻥인 줄 알았거든. 아 설마 저게 애플 원이겠어 했는데 진짜 저게 애플 원이었대요. 저 진짜래요, 저게. 저게 너무 조악하고 갈 길이 너무 멀었던 거야. 인기도 별로 없고. 자,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애플이 이제 그 다음 해였던 1977년에 애플2를 만듭니다. 이게 대박을 쳐요, 이제. 이제서야 이제, 제품다워졌다. 제품다워졌다. 조금 좀, 사실, 이거 좀 베타 테스트용이고, 좀 포장지나 좀 껍데기, 플라스틱 좀 찍어내가지고 좀 겉에도 붙이고, 요런 거 좀 제대로 하자. 그런 걸 이제 2에서, 좀 제대로 해야 이제. 이게 대박을 쳐요. 대박을 쳐, 진짜로. 애플이 만든 저 애플2라는 게 대박을 치면서 당시에 기업용과 산업용 컴퓨터를 만들던 IBM이 우리도 저 개인용 PC에 뛰어들어야 된다면서 이런 걸 만듭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집집마다 쓰고 있고 집집마다 있는 컴퓨터, 개인용 PC라는 존재의 시작, 기본, 틀 이런 게 바로 저 애플과 IBM 때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컴퓨터 본체 안에 있는 컴퓨터 부품들을 뭐 쪼개고 빼서 다시 새 거로 갈아 끼고 좀 더 사양 높은 거로 갈아 끼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통짜로 만든 거 사. 뭘 뜯어서 고쳐. 통짜로 사, 통짜. 완제품으로. 이런 식이었지, 옛날에는. 저 IBM이 인텔의 CPU를 넣어서 컴퓨터를 오지게 찍어내서 팔기 시작합니다. 애플 컴퓨터에는 인텔 CPU를 안 넣었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폐쇄성 하나 기가 막혔어, 하여튼.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 IBM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인 저 개인 PC, 개인용 PC를 찍어내서 팔아먹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제 IBM은. 여기에 인텔도 CPU를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동시에 저 IBM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운영체제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는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1+1+1으로 엄청난 개인용 PC 시장을 지배하고 엄청난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얘네가 셋이 같이 그냥 성장하는 시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IBM의 컴퓨터에 이제 인텔 CPU가 들어가는데 AMD가 인텔 CPU OEM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같이 납품해요. IBM도 요구를 했었고 인텔 너네만 제조하지 마라. 우리 IBM한테 납품하는 CPU들 너네만 제조하지 말고 다른 회사도 제조하게 해라. 그래서 인텔과 AMD가 교차 라이선스 계약까지 했고 같이 납품을 하는 겁니다. AMD도 폭풍 성장을 했겠죠. 인텔만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러한 IBM, 애플처럼 저런 개인용 PC 만드는 회사들이 깨작깨작 여러 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 여러 개가 생겼어. AMD가 IBM 말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CPU를 이제 오지게 납품을 했겠죠. 영업을 하고. 문제는 인텔 입장에선 그게 짜증나는 거야. 이제 수많은 이제 회사들한테도 우리 인텔이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AMD가 자꾸 인텔의 CPU를 역설계하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아니야. 저 다른 회사들한테도. AMD라는 회사가 인텔의 그늘 아래에서 인텔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으면서 따라오면서 이제 조금 좀 그 뭐라고 할까, 그 상어 배 딱지에 그 붙어있는 그 물고기 뭐죠 그거? 빨판상어 그런 감성으로 있길 바랬는데 AMD가 인텔 거를 뺏겨온 거로 자기들도 다른 회사에 막 영업을 오지게 잘해서 막 더 팔아먹는 거야, CPU를 막. 그래서 1986년 인텔이 AMD와 맺었던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86년. 자, 취소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인텔이 새로운 차세대 CPU를 내놓는 타이밍이었어요. 이때가. 저 새로운 CPU 설계만큼은 AMD한테 보여주기 싫었으니 저 타이밍을 잡았던 거죠. 자, 저 1986년을 기점으로 인텔의 CPU는 AMD가 만드는 CPU보다도 다음 세대야, 차세대야, 더 업그레이드된 CPU인 거예요. AMD는 인텔의 저 새로운 CPU를 본 적도 없고 이제 못 만드는 거야. 그리고 소송에 들어갑니다. 좀 양심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AMD가 인텔과 이제 소송에 들어가요. 우리 계속 인텔 거 OEM으로 좀 찍어내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맞지 않냐. 좀 이런 소송이 시작된 거지. 자, AMD는 당시에 급했습니다. 뭐가 급했냐? 자, 지금 현재까지도 인텔 CPU의 작동 원리 기본이 되는 게 저 X86 아키텍처입니다. 뭐 저 아키텍처가 뭐고 막 이런 개념까지 알고 넘어가기엔 너무 복잡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CPU의 작동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냥 인텔 CPU의 작동 원리 기본이 x86 아키텍처입니다. 저 기본적인 인텔의 설계 x86이 1980년대를 지나면서 당연해졌어요. 전 세계 시장에 CPU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타이밍에 이 x86 아키텍처구 지랄 구간에 이제 쓰지 말고 AMD 너네는 인텔의 기술들을 아예 넣지 말고 알아서 만들어라. 알아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표준화 시켜놓은 x86 아키텍처도 쓰지 마라 이거야. 이렇게까지 한 거야. 그럼 이제 AMD는 솔직한 얘기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해도 문제인 게 뭐냐?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PC와 이런 표준화와 상용화가 다 저 x86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 내가 새로운 저 아키텍처가 아닌 거로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인텔이 만들어 놓은 저 아키텍처대로 가는 거니까 전 세계가 이미 상용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소송을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AMD가 이깁니다. AMD가 이겨요. 인텔의 CPU 설계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AMD 너네도 CPU를 계속 만들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그죠? 인텔의 독점을 일단 막았습니다. 미국 법원이. 그죠? 자 근데 이거 좀 중요해요. 당시에 인텔이 AMD랑만 저런 교차 라이센스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회사들이랑 맺었었어. 자 근데 CPU를 제조할 수 있는 여러 회사,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회사들하고 맺은 거야. 맺었는데 대부분 망했습니다. AMD 빼고 대부분. 왜?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CPU에 투자하고 기술력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투자하면서 어찌됐든 인텔이 만든 CPU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저 x86 아키텍처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CPU를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AMD가 아닌 이상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따라하는 것조차 힘든 거야. 만들 순 있지만 후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성능이나 효율도 안 나오고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게 단가도 안 맞고 비싸기만 졸라 비싸고 사람들이 안 사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AMD가 인텔이랑 소송해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소송해서 승리한 거예요?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CPU를 개발할 수 있다. 이거를 승리했다는 거야. 달리 말하면 인텔의 저 x86 아키텍처는 이제 AM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CPU 회사들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야. 저 x86 아키텍처라는 거는 CPU 자체가 아닙니다. 인텔이 개발한 그 CPU의 작동 원리 같은 거예요. CPU를 제작할 때 아주 기본적인 설계의 기본 원리 같은 거야. 이 설계의 기본, 이 x86 아키텍처로 인텔이 개발하긴 했지만 이거로 모든 다른 CPU 회사들도 이제 CPU 개발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의 판단은 그거지만 AMD 말고는 그거를 따라하기도 힘들고 줘도 못 받아먹는 거야. 줘도. 자 그래서 당시에 인텔을 제외하고 저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CPU를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1980, 90년대에 AMD랑 대만의 VIA, 비아 이 두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대만의 저 비아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좀 메인보드 팔고 좀 어려워. 저기도 뭐 그렇게 CPU를 만들어서 팔고 막 그런 회사가 아니야 지금 거의.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유튜브 채널도 있어. 여기는 무슨 중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하고 좀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비아가 이제는. 결국 1990년대부터 이제 전 세계 CPU 경쟁은 인텔과 AMD가 된 겁니다. 이제 정말로. 자 이제 AMD도 물론 인텔이 만들었지만 인텔이 만들고 인텔이 개발했지만 전 세계의 표준 규격이 된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차세대 CPU 개발을 이제 AMD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자 근데 많이 어려웠어요. AMD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어? 1993년대니까 인텔은 이미 펜티엄 그 유명한 펜티엄이라는 새로운 CPU를 만들어서 93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내가 물어볼게. 1990년대 AMD CPU 아시는 분? 1990년대에 AMD CPU가 뭐가 있었고 써보신 분 있어요 혹시? 있어? 90년대 중반에 없죠? 없잖아. 자 AMD가 1996년 가서 자체 개발 CPU를 만들긴 만듭니다. K5 AMD K5 근데 판매가 별로 안 됐어요. 성능도 별로 안 좋았고 좀 우리나라 K5랑 이름이 똑같긴 한데 아무튼 저기 좀 안 팔렸어. 저 안 팔렸어요. 자 그러다가 AMD가 넥스젠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96년도에 인수합니다. 자 저 넥스젠에 누가 있었느냐? 인텔의 펜티엄 CPU. 이 펜티엄 CPU를 만들 때 핵심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들이 퇴사해서 넥스젠에 가 있던 거예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저 넥스젠을 인수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넥스젠에 있던 핵심 인력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여러 가지 기존 AMD와 시너지를 바라고서 이제 인수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CPU 개발을 착수합니다. 그렇게 1997년에 AMD K6를 선보입니다. 당시 저 K6가 드디어 인텔의 펜티엄 시리즈랑 성능이 비슷해졌었어요. 근데 복잡한 연산을 한꺼번에 좀 잘해야 되잖아요, CPU는.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성능이 좀 떨어졌어. 많이는 아닌데 어찌되었든 인텔 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근데 싸게 판 거야. 싸게 판 거야. AMD가 지금 2024년 돼서는 이제 저 가성비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AMD 하면 뭐로 유명해서 인텔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 인텔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고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성비가 좋다. 항상 가성비로 승부를 봤던 그런 회사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가성비 없는 것 같다고 제가 AMD 미팅할 때 대놓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성비가 없어 보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아무튼 옛날부터 가성비로 갔다 이 말이요. 저 가성비로 보면은 인텔보다 물론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나 가성비로 승부를 보니까 실제 인텔을 위협할 만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텔이 펜티엄은 너무 비싸기만 하고 성능은 좋지만 비싸니까 우리도 가성비 CPU를 내놓자. 안 내놓으면 지금 AMD 쟤네가 가성비 팔아먹어가지고 우리도 진짜 작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1998년 셀러론입니다. 셀러론, 인텔 셀러론입니다. 요즘도 사무용 컴퓨터에는 인텔 셀러론 CPU 박혀있는 거 꽤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셀러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인텔과 AMD가 경쟁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AMD는 뭘 자꾸 하냐면요, 다른 회사와의 협업, 전략적인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인텔도 그런 걸 안 한 건 아닌데 AMD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예요. 자, 일단은 당시에 모토로라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거로 유명했는데 이제 지금 뭐 핸드폰 제대로 못 팔아먹어, 그지? 자, 그리고 옆에 디지털이라고 써있는데 저게 DEC라는 회사의 이제 로고입니다. 이 두 회사랑 협력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들에 있던 엔지니어 팀이나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99년 AMD가 에슬론을 만듭니다. 에슬론 CPU 이거 대박 터져요, 진짜. 당시 인텔 CPU보다 저렴한데 성능이 오히려 좋았다. 명작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저 1999년을 기점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시장은 분명하게 정말 분명하게 인텔 vs AMD가 됩니다. 물론 점유율은 인텔이 더 높았으나 앞으로는 이제 인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AMD라는 회사를 19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아니지만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은 AMD라는 회사를 저 에슬론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99년, 2000년, 2001년. 자, 근데 치명적인 사건이 그 이후에 터져요. 뭐가 터지냐? 2004년 인텔 펜티엄 4의 프레스칸 3세대 펜티엄 4가 있었어요. 얘가 전력이랑 발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AMD가 에슬론을 기반으로 이 프레스칸이 삿대면서 자, 2004년에 그래서 AMD가 실제로 CPU 판매에서 인텔을 잠시 앞지릅니다. 대박이었어요. 물론 잠시였습니다. 인텔 이제 프레스카 잘못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거부터는 잘 만들게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인텔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판매량이 다시 올라가지만요. 자, 근데 2000년대 초중반부터 64비트 드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쉽게. 갑자기 뭐 64비트 드립이 나오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들은 부품이든 뭐든 32비트 컴퓨터였어요.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32비트 단위로 처리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자, 그러면은 당연히 64비트 단위로 처리하면 더 빨라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64비트로 바꾸는 게 좋기는 좋은데 이런 느낌이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능력이 옛날 구화방 철판밖에 못 만드는데 엔진은 포르쉐?
저게 64비트로 가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 따라가질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호환도 안 되고 이런 거지. 이제는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CPU, 컴퓨터 이런 게 만들어지면 더 좋다.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 64비트 컴퓨터 PC에 맞게끔 다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호환을 시키기 위해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컴퓨터에서 만드는 게임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다 32비트에 맞게끔 호환되게끔 다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데 갑자기 64비트로 하면 그 프로그램들도 64비트에 호환되게끔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혼란기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략적으로 32비트에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 만약에 64비트 CPU가 만들어졌어. 그 컴퓨터를 켰어. 그러면은 호환이 안 되고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야. 자, 당시에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전 세계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32비트 PC를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32비트에 호환되는 프로그램들도 당연하게 다운로드해서 썼고요. 근데 인텔, 우리의 인텔 언젠가 64비트 CPU가 필요한 날이 온다. 곧 온다. 우리는 64비트 CPU 개발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 어차피 점점 매년 1년 더 빠르고 더 좋은 CPU를 박은 컴퓨터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32비트 CPU에서 호환되던 프로그램들이랑은 호환이 전락이 안 될 예정이었다. 전락이 안 될 예정이었다. 요게 문제였다 이 말이요. 자, 근데 AMD가요. 2003년 64비트 설계로 CPU를 개발합니다. 에슬론 64. 근데 이 CPU가 정말 대박인 게 아까 말했어요. 64비트 CPU 만든 건 알겠는데 32비트 프로그램들하고 호환이 안 된다며. 그럼 뭐 만드나 마나 아니야? 32비트 프로그램들이랑 문제없이 호환이 되는 성능이 더 좋아진 64비트 CPU였던 거예요. 와, 이거 뭐야 그러면은. 아니 인텔 입장에서는 64비트 CPU 만드느라 지금 계속 난리 나 있는데 AMD는 32비트 호환이 되는 64비트 CPU를 만든 겁니다. 아, 정말로 이거 대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존의 그 CPU를 개발하는 설계의 표준이 되는 아키텍처 X86 요거를 개발한 게 인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AMD가 32비트 프로그램에도 호환되고 64비트도 호환되는 CPU 아키텍처, 새로운 아키텍처 AMD 64라는 걸 만든 거예요. AMD 64 아키텍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AMD의 저 AMD 64 아키텍처를 배워와요. 어쩔 수 없어. 야, 우리 인텔이 이 X86 아키텍처 만든 회사야. 이러다가 이제 AMD가 만든 AMD 64 아키텍처를 인텔이 받아와서 CPU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제 CPU는 매년 차세대 이제 CPU가 나와야 되는데 AMD가 저런 대박 터지는 걸 만들었는데 인텔은 저 객기 부린다고 쟤네 대박 대단한 거 만들긴 했는데 우리는 우리들만의 걸 만들자 이 짓만 하면서 몇 년 5년 10년이 딜레이 됐어. AMD한테 점유율이고 뭐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제발 좀 줘. 제발 공유하자. 너네도 우리 거 많이 빨았잖아. 너네 것도 줘. 점유율 뺏기면 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텔이 이제 이 AMD 64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인텔 CPU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시점이었습니다. 정말로. 자, 근데 인텔도 가만히 있을 회사가 아니죠. 그죠? 자, 2006년부터 코어 유명하죠. 자, 듀얼 코어, 코어 2 듀오, 쿼드 코어, 코어 2 쿼드 막 등등 하면 뭐 CPU 얘기만 하면 코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자, CPU라는 거는 하나인데 부품이 이 CPU 하나로 성능을 계속 그냥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CPU의 코어를 여러 개로 나눠서 작동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성능이 이제 더욱 빠르게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2006년부터 인텔이 저 코어 CPU 시리즈가 나오면서 AMD가 또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왜? 2006년 이후에 AMD는 인텔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ATI라는 기업을 인수했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진짜 ATI 테크놀로지. 여기가 뭐냐?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우리 AMD도 이제 글카를 만들어 보자. 저 ATI 테크놀로지는 현재 라데온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습니다. AMD의 그래픽 카드죠. 라데온. AMD가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저 그래픽 카드 시장에 뛰어들려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한 타이밍에 인텔은 그 시기에 코어
듀얼. 너네 쿼드 알아? 쿼드? 듀얼. 아, 쿼드? 요런 거 아냐고 니네. 막 이러는 거야 인텔이. AMD가 새로운 CPU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코어 드립이 나오면서 이제 인텔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죠. 이제 i3, i5, i7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2000년대 내내 AMD의 판매량은 개박살납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AMD는 정말 안타까운 시기였어요, 사실. 그리고 라데온이라고 하는 저 글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든 시점이 너무 안타까워. 언제야? 2006년이야. 2006년에 저 타이밍에 라데온이라는 글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카드 회사를 인수했다 그랬어요. 근데 2년 뒤에 뭐가 터져요? 2008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달리 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 미국발 금융위기라고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라고도 하고 정말 다양한 단어로 이제 얘기되는 그 시기예요. 그죠? 자, 이 시기에 결국 수많은 막대한 자금을 그래픽카드에 투입했던 AMD가 구조조정을 결정합니다. AMD가 어떤 회사였어요?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설계도 했던 회사입니다. AMD라는 회사는 정말 반도체를 제조하고 설계하고 그런 아주 핵심적인 회사 아닙니까? 제조 부분을 매각합니다. 근본을 판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야. 본인들의 근본적인 그 반도체 제조 부문을 매각해요.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야, AMD가. 진짜로. 진짜 뼈를 뺏어 준 거예요, 뼈를. 진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 너무 또 비싸. 항상 인텔이 잘 나가다가 꼭 그 자기들 스스로 욕먹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잘났어야 엄청 비싸게 파는 거야 또 저거를.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좀 떨어져도 AMD 거를 그래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다. 왜? 가성비는 있었으니까. AMD가 그래도 2010년대까지 그래도 버텨냅니다. 버티고 나서 2011년에 정말 우리 이 AMD라는 기업을 아예 살려내겠다. 완전히 그냥 게임 체인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2011년도에 AMD가 차세대 CPU를 출시합니다. 불도저. 이때는요,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정말 미국에 있는 그 반독점법만 아니었으면은 AMD는 이때 지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아니면 인텔이 AMD를 인수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아, 정말 불도저와 같은 땅크 같은 추진력, 불도저 같은 추진력. AMD가 저 불도저 시리즈를 2011년에 냈는데 전력 소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전력 소비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에 이제 그 부하가 가해지죠. 그럼 파워가 멀쩡했던 파워가 뻥 파워가 됩니다. 발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발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CPU 성능 떨어집니다. 컴퓨터 내부 전체에 다 영향이 가요, 이런 게. 그래서 이 불도저 CPU가 정말 욕을 대차게 먹습니다. 그리고 당시 AMD의 CEO였던 더크 메이어 잘립니다. 잘려. 자, 그래서 이제 이 2011년부터 AMD가 수렁에 빠져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불도저부터 삭제해라. 근데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불도저가 안 팔리면은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뭐 빵이 없으면은 뭐 고기를 먹거나 뭐 고기가 없으면은 뭐 디저트를 먹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이 있죠. 불도저가 별로면은 불도저 말고 다른 거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다른 게 뭐냐고. 다른 게 없었어요 당시에 AMD는. 2000년대 중후반을 간신히 버텨서 2011년도에 새롭게 낸 시리즈인데 그게 망했어. 여기서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1,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CPU, 새로운 그래픽카드, 차세대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 굉장히 빨라요. 그죠? CPU도 마찬가지예요. CPU도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 요런 거라도 해가지고라도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뭔가 새로운 감성으로 뭘 내야 돼요. CPU도 자동차 마냥. 근데 이거를 하는 그 텀이 1, 2년 비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로리 리드 새로운 AMD CEO가 취임합니다. 자,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CPU랑 그래픽카드에서 계속 출혈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머가리 줘 터지고 이질 이제 좀 그만하자. 비용을 좀 줄이자. 대신에 APU로 가자. APU가 뭐냐? 뭐 인텔도 많이 하는데요. CPU 안에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노트북 CPU에 저런 CPU 많이 박혀 있죠. 그래픽카드를 따로 안 박아도 되는 CPU인 거예요. 저런 CPU가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게 인텔도 있는데 인텔은 저 CPU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진짜 떨어져요. 근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대학생 때는 진짜 떨어졌었어요. 자, AMD는 이 APU를 제대로 된 걸 우리가 만들어보자. CPU 안에 그래픽카드도 같이 있는 거. AMD의 APU가 어디 들어가느냐? 엑스박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에 납품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 사무용 노트북 이런 데도 박아요. 물론 사무용 컴퓨터, 사무용 노트북에는 인텔 거가 훨씬 더 많이 박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APU라는 걸 개발해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 요쪽에다가 AMD가 납품을 하면서 기사회생합니다. 진짜 불도저같이 밀리기 직전이었던 AMD가 이거 덕분에 살아요. 지금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는 APU는 거의 AMD가 독점이에요. 물론 이제 닌텐도는 CPU랑 그래픽카드 둘 다 엔비디아 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로리 리드, 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는 APU를 통해서 이제 AMD를 살려낸 그 AMD의 2014년 새로운 CEO가 취임합니다. 그 유명한 리사스! 리사스! 다들 외챗! 리사스! 리사수 씹어졌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리사수가 드디어 2014년에 AMD의 새로운 CEO가 돼요. 자, 모토로라는 원래 그 이제 핸드폰으로 유명하긴 한데 모토로라에도 그 반도체 분야 회사가 있었어요. 원래 모토로라라는 회사의 반도체 분야 회사였던 프리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최고 기술 관리 책임자를 하고 있었어요. 리사수가. 근데 이 리사수가 2011년에는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CEO가 돼요. 2011년에 불도저로 진짜 불도저처럼 갈리기 직전이었던 AMD를 기사회생시킨 게 APU,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간 거. 그리고 2014년 이후에 AMD를 기사회생시킨 거는 리사수죠. 리사수는 단순한 CEO 경영자가 아니에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있죠. MIT라고 부르는. 여기서 학사, 석사, 박사 땄어. 기술자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아온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야, 그냥 전문가, 저 분야에. 이런 사람이 AMD라는 회사의 CEO가 됐으니 당연히 차세대 CPU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할 때 엄청난 오더, 다양한 오더 이런 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던 거죠. 아까 앞서서 뭐라고 했어? 간다요가 AMD라는 기업이 그게 뭔데? AMD라는 그 기업을 처음 들었던 시점 2017, 18년이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시점. 이 2018, 17년도에 뭐가 나오냐? AMD의 차세대 CPU 라이젠이 나옵니다. 그렇죠. 라이젠이 나오면서 이제 간다요 같은 커말못도 AMD라는 회사가 있어?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라이젠 전설의 시작이죠. 현재 지금 인간 간다요 컴퍼니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CPU는 전부 다 라이젠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씹어졌습니다. 모든 게 라이젠이야. 모든 게. 우리는 AMD CPU를 강력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AMD 관계자 만나면 CPU라도 하나 던져줄 줄 알았어요. 아유, 농담으로. 여러분들.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바래, 나는 진짜로, 무슨 9000 시리즈 새로 나왔거나 말거나, 나는, 난 그런 거 전혀 안 바라지, 여러분들. 자, 어찌되었든, 2017년 라이젠 시리즈 나올 때까지 약 6년 동안 APU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 APU 팔아먹고 납품하면서 버틴 AMD. 2017년에 라이젠 시리즈 나오고, 정말로 이제 강력한 경쟁. 인텔과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다시 경쟁하는 거죠. 경쟁이 잠시 없었어. 그러니까 경쟁을 하던 회사인데 경쟁이 없어졌다가 다시 경쟁하게 되는 느낌 있죠. 이게 그냥 흔치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아까 불도저 말아먹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이젠 나올 때까지 한 6, 7년이 있었습니다. 인텔이 그 6, 7년 동안 굉장히 꾸준히 저 앞서 나가 있으면은 솔직히 라이젠을 내놨어도 따라갈 엄두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따라갈 엄두가 났어요. 상황이 좀 웃긴데 인텔이 2011년부터 17년까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원가 절감한다고 욕먹고 페이스리프트만 해가지고 낸다고 욕먹고 연식 변경만 해가지고 낸다고 욕먹고 어마무시하게 욕을 먹었어요. 성능 개선은 그냥 별로 되지도 않으면서 발현은 심하고 특히나 2015년에 6세대 스카이레이크 CPU 새로운 세대를 매년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보여줘야 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거랑 성능이나 이런 게 획기적인 차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원가 절감한 흔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욕도 오지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간다요의 주장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의심과 추정이 뭐냐. 훨씬 더 괜찮은 시리즈를 낼 수 있었는데 어차피 불도저로 관짝까지 간 AMD고 사실상 독점이 인텔이니까 연구개발비를 좀 덜 들이면서 천천히 가자.
그래서 당시에 인텔의 CPU가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급 요런 느낌을 받게 한 거 아니냐라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전락의 강력한 주장. 저 요런 게 있었어요. 내 주장이 아니라 그런 게 있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2017년에 AMD 라이젠 시리즈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새로운 고성능 CPU를 이제 인텔이 또 급하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2018년에 또 뭐가 터지냐? 인텔 CPU의 보안 이슈가 터집니다. 이거를 CPU 게이트라고 합니다. 인텔의 CPU가 과거부터 보안에 너무너무 취약한 점들이 많아왔고 그거를 이미 인텔이 자각을 하고 있었고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일부러 숨겨왔다. 이게 터져요. 터져가지고 이제 직전에 2017년까지 라이젠 나오기 직전까지 원가 절감 또 하냐, 신작이 나와도 전작이랑 뭔 차이냐, 무슨 자동차냐, 페이스리프트 하냐, 연식 변경하냐 이러면서 욕을 먹는데 2018년에는 보안 이슈 터지고 저 CPU 게이트까지 터지니까 2017, 2018, 2019년은 인텔에게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2011년에 AMD가 불도저 CPU 내고 아까 말한 그 불도저처럼 박살난 거 2016년에 전세계 CPU 점유율이 AMD가 23%밖에 안 됐어요. 23%밖에 안 됐어. 인텔이 77%였어요. 근데 리사수가 라이젠 출시하고 추격을 시작하면서 2021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이제는 시장이 55대 45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용 컴퓨터에서 그렇습니다. 서버용 CPU는 아직까지도 인텔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는 이제 반반이에요. 거의 이제. 인텔은 과거에 AMD가 불도저처럼 밀렸을 때 77대 23을 유지하면서 쭉 갈 수 있었던 것을 55대 45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지금. 자, CPU는 그런데 GPU 그래픽카드죠. 그래픽카드. 아까 AMD가 라데온이라는 그래픽카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세계 그래픽카드 점유율 2024년 1분기 기준입니다. 누가 1등일까요? 인텔이 66%입니다. 엔비디아 18%, AMD 16%입니다. 아니 인텔이 뭐가 저렇게 높느냐? 아까 말한 APU 노트북의 그래픽카드 따로 없이 인텔 CPU 플러스 내장 그래픽으로 박혀있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인텔이 66%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거 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엔비디아 88%, AMD 12%입니다. 인텔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외장 그래픽은 만들질 않으니까. 자, 외장 그래픽 시장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엔비디아 점유율 올라가요. 왜?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AI 시대에는 저 그래픽 카드가 전락에 중요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AI가 뭐예요? AI 인공지능 여러 가지를 학습한 시스템이야. 시스템 인공지능. 이 AI라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우리. CPU가 복잡한 계산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잘하는 편이라면은 그래픽 카드는 단순한 계산을 한 번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채굴할 때 그리고 자율주행할 때 이럴 때 단순한 계산을 한 번에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GPU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AI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AI에 요 몇 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래픽 카드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개떡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AI 개발 때문에 그래픽카드 수요가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AMD 입장에서 또 좀 콩진호 감성으로 기분이가 좋은 게 혼자 납품 다 못한대. 옛날에 인텔이 납품 혼자 다 못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혼자 납품을 다 못한대요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있나봐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AMD도 우리가 너무 질이 안 좋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그래픽카드를 이번에 한번 선보이자. 지금 이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MD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PU 회사 AMD 하면 CPU가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존에 그 일반 PC 조립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라데온 글카 가성비는 좋은데 아직은 좀 굳이 뭐 그거 살라고 그냥 엔비디아 거 기가바이트나 저 뭐 그런 데서 만든 거 사세요.
좀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또 AMD가 앞으로 이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얼마만큼 성능을 좋게 발휘하고 그리고 호환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AI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MD가 실제로 저 라데온을 지금 너무너무 잘 만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엔비디아의 납품 능력이 지금 100% 안 될 정도로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것만으로 안 될 정도로 이 AI 시장이 커져서 지금 88대 12지만 AMD 글카도 지금 원하는 곳들이 꽤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리사수 CEO께서 2024년 7월 따끈따끈해요. 한 두세 달 전인데 AMD 연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젠 9000 시리즈. 정말 대단해요. 9000이 나왔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AI 30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는 그렇다 쳐도 일단 저 AI가 붙어있는 AI 300이 뭐냐 저게 도대체. CPU예요 CPU. 근데 저 AI 300 시리즈가 뭐 엄청나게 개쩌는 성능 막 이런 CPU다 이게 아니라 AI를 할 때 최적화된 CPU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뭔 소리냐? 자, 우리가 기존에 AI를 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AI가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AI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에 있었어요. 그거를 클라우드에서 꺼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넣고 꺼내오고 넣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좀 버벅거리고 느리죠. 그래서 요즘 밀고 있는 게 뭐냐? 온디바이스예요. 온디바이스. 그냥 클라우드 서버 필요 없이 내 노트북, 내 컴퓨터, 이 컴퓨터와 내 노트북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AI를 최적화해서 만들고 그게 또 빠르게 AI가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에 최적화시킨 CPU가 바로 AI 300 시리즈다. 이 말이야. 저 AI 300 안에 내장 그래픽 들어갑니다. AI랑 관련 없는 기능들을 쓸어내서 버렸어요. 그리고 AI를 구동시킬 때 필요한 기능과 성능만 더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NPU라고 합니다. NPU. 이게 지금 NPU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엄청 중요한데 인텔처럼 CPU 안에 그냥 내장 그래픽 넣는 그게 아니에요.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을 넣은 건 맞는데 AI랑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빼고 그 외의 거는 좀 버리고 빼면서 AI만 최적화시킨 거. 다른 기능들을 빼면서. 그거를 이제 넣은 거죠 CPU 안에. 그게 바로 AMD의 라이젠 AI 300 시리즈다. 이 말이야. 지금은 AI랑 대화만 많이 하죠. 서칭이라던가 자료 찾거나 이제 이런 거 많이 하고 보통은 그러는데 나중 가면 내 컴퓨터에 있는 AI가 알아서 내 컴퓨터를 켜주든가 꺼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이제 쓸 거란 말입니다. 이거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그게. 그때 되면 이제 저런 AI 300 시리즈 같은 NPU, AI에 최적화된 CPU가 필요할 것이다. 그거를 대비해서 낸 거죠. 지금 리사수가 낸 저 라이젠 AI 300 시리즈는 지금 당장 사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미리 내놨어요. 곧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따로 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CPU 따로 하고 AI에 특화된 기능만 담은 글카를 따로 또 박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이 CPU 안에다가 집어넣었냐? 내장 그래픽을 원래 컴퓨터 본체를 뜯으면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에 여기에 CPU를 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뭐 요쯤에다 낄라나? 아무튼 여기다 껴요.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와 CPU가 메인보드를 통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얘는 이제 자체적으로 CPU 안에 바로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 CPU랑 같이 있는 그 NPU가 다이렉트로 바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AI를 집집마다 내 노트북에서 내 컴퓨터에서 너무너무 내 AI를 난 만들어낼 거야. 나만의 AI를 꼭 만들어낼 테야. 이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AI가 필요한 사람만 현재는 쓰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AI가 상용화되면 정말 누구든 쓰는 시대가 오면 앞으로 AI 300 시리즈처럼 NPU 형식의 저 CPU를 박는 이런 시대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리사수는 그걸 예견하고 이번에 AI 300 시리즈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AMD가 발표한 저 데스크탑용 CPU 라이젠 9000 시리즈잖아요. 저것도 NPU예요. 얘도 AI에 특화된 CPU예요. 노트북용으로 나온 게 AI 300인 거고 얘는 데스크탑용으로 나온 거야. AMD는 앞으로 이 AI 시대에 어울리고 AI
AI 시대에 특화된 CPU만 내놓을 예정인 겁니다. 지금 AMD는 이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시장에서는 아직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뭐 그렇게까지 AI가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앞으로 모른다. 자, 그리고 블록 FP16 이거 이번에 새로운 기술력이라면서 리사수가 얘기한 겁니다.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로.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AI를 컴퓨터에서 굴리면 사용하는 비트 수가 높아질수록 AI의 결과는 정확해지는데 AI 속도가 느려져요. 비트를 낮게 쓰면 속도는 빠른데 정확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뭐냐? 8비트를 사용하는 것만큼 속도는 빠른데 16비트를 사용하는 것만큼 결과는 정확하게 나온다. 그게 블락 FP16입니다. 블락 FP16. 이번에 이제 AI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기술 중에 하나래요. AMD가. 그래서 여기다 박아놨대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다 좋아요. 뭐 AI에 최적화되고 뭐하고 뭐 많은데 컴퓨터라던가 스마트폰 성능 같은 것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능을 좀 포기하더라도 발열이 너무 심하면은 성능을 좀 포기하는 게 낫다. 컴퓨터라 스마트폰의 내국산도 봐야 된다. 전력 소모도 봐야 된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많잖아요. 앞으로 AI 시대의 CPU도 마찬가지고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AMD가 2022년에 몇 년 안 됐어요. 재작년이야 그래봤자. AMD가 2022년에 뭘 인수했느냐? 자일링스를 인수합니다. 자일링스가 뭐냐? 미국의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던가 중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왜 저게 따로 있을까요? 발열에 강하고 전력 소모 적고 내구성 튼튼하고. 지금 이 자일링스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2022년부터 약 2억 개의 차량용 반도체를 팔아먹은 기업이거든요. 지금까지 리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AI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들은 반도체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2022년에 AMD가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즘? 다시 얘기하지만 성능 중요하고 발열도 중요하고 전력 소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구성도 중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AMD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많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AMD는. 앞으로 있을 AI 시장을. 그게 현재의 AMD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AMD다. 인생 동반 저키 반니 성형외과 종우의 하루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갱다 탁성이와 결혼 최영희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시우필 김도훈 그레이스 은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